당신, 나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어. 뭐, 이제부터는 당신 밥 안 해줘. 빨래 내 거만 할 거야. 청소도 내 방만 할 거고. 그게 말이 돼.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이혼해. 내가 밥을 어떻게 해? 이 나이에 아내 잃고 고독사 하기 싫으면 밥 해야지 어쩌겠어. 뭐야? 진짜 당신만 먹는 거야? 그래. 당신도 배고프면 차려 먹어. 너무한 거 아니야? 에이, 진짜 안 먹어. 이제 그만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 정도 뒷바라지도 안 해주는 부인이 어디 있어? 당신은 부인이 아니라 엄마가 필요해 보이는데. 엄마가 필요하면 이제라도 안 늦었으니까 어머님한테 가. 뭐, 밥이라도 좀 차려줘. 내가 어디서 봤는데 침팬지도 자기 먹을 건 알아서 차려 먹는다고 하더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2세 염경화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에 관한 이야기이죠. 염 씨는 환갑이 넘어서 90을 바라보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넣고 싶어 망설였습니다. 당신 아들 좀 다시 데려가시라고 말이죠. 30년 넘게 같이 산 내 남편이지만 어떻게 이런 남자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태 직장 생활을 한 것도 용했습니다. 밥도 혼자 챙겨 먹지를 못하고 세탁기 돌리는 방법, 빨래 넣는 법, 식기세척기 작동 방법 아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염씨라고 남편을 시키기 위해 노력을 안 했던 것이 아닌데 결국 살면서 포기를 하고 말았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고 내 몸이 힘드니 더 이상은 두 사람 몫의 집안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까지 맞벌이를 했는데 왜 밥하는 것은 늘 염씨의 일인지 몰랐습니다. 염씨가 없으면 몇 날 며칠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보지 않는 남편. 이제는 지긋지긋했습니다. 앞으로 이 짓을 수십 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벌써부터 질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참아온 울분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염 씨는 20대 중후반에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여유롭게 시작한 결혼 생활이 아니라 신혼 때부터 쭉 맞벌이를 했는데 일하며 연년생 아들 둘을 키우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어찌저찌 키워 모두 독립시켰죠. 남편은 최근에 은퇴를 했고 염 씨는 그보다 몇 해 더 전에 퇴직을 해서 친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낮 동안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5, 6년 정도 되었습니다. 월급도 받고 스트레스도 덜 받는 일이라 더 나이 들 때까지는 할 생각이었습니다. 염 씨는 50대까지 회사에 다니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회사 일보다도 그 외적인 일 때문이었습니다. 염 씨의 회사가 남편보다 1시간가량 퇴근이 빨랐는데 그 1시간 때문에 거진 20년 동안 힘들어야 했습니다. 여보, 나왔어. 왔어? 힘들어 죽겠다. 밥은? 차리고 있어. 여태 뭐 했어? 얼른 차려줘. 배고프다. 회사에서 점심을 부실하게 먹었더니. 나도 도착한 지 얼마 안 됐어. 그래도 1시간 전에는 왔을 거 아니야. 집이 어수선해서 좀 치웠지. 밥부터 하지. 씻고 올게. 그놈의 1시간이 문제였습니다. 퇴근길을 생각하면 남편보다 1시간 일찍 집에 도착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그 때문에 밥을 차리거나 집안일을 하는 건 염 씨의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물론 좀 더 일찍 오는 사람이 하는 것에 불만은 없었지만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분담을 했으면 싶었습니다. 빨래 돌려놨으니까 밥 먹고 당신이 좀 널어줘. 나는 쓰레기 버리고 올게. 내가? 그럼 그걸 어떻게 나 혼자 다 해. 나 잘 못하는데. 빨래 넣는데 못하는 게 어디 있어. 그냥 걸면 되는데.
염 씨의 말에 남편이 인상을 찡그렸습니다. 결혼하고 한 집에서 산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건 솔직히 여자가 해야 하는 일 아닌가 싶다. 뭐? 왜? 우리 집은 그래. 다른 집도 그러잖아. 당시엔 그런 가정이 많긴 했습니다. 지금과는 분위기가 또 달랐죠. 하지만 염 씨는 남편과 똑같이 돈을 벌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결혼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의 생각과는 다르게 말이죠. 남편은 일을 하든 안 하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시집 식구들, 특히 시어머니를 겪어보니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염 씨의 친정도 남동생도 있고 친언니도 있는데 염씨네도 그런 경향은 있지만 남편의 집안은 훨씬 심했습니다. 이거 동태 써는 건 힘드니까 용득 씨 부를까요? 용득이를 왜 불러? 아, 칼질 좀 부탁하려고요. 아니, 그걸 왜 용득이한테 하라 그래? 너랑 나랑 번갈아 가면서 하면 되지. 처음 명절에 시집에 갔을 때는 놀랐습니다. 남자가 부엌에 들어오게 하는 거 아니다. 나는 우리 용득이 설거지 한 번도 시킨 적이 없어. 그 말에 속으로 헉하고 숨을 들이삼켰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염 씨의 남동생조차 설거지는 도와줬는데 시집은 그렇게 하면 남자구실을 못하게 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설거지를 자주 했던 염 씨의 남동생은 남자구실을 너무 잘해서인지 진작에 사고치고 결혼해서 아이 셋 낳고 잘 살고 있었는데 그 말을 시어머니에게 할 수는 없었죠. 연애할 때는 몰랐습니다. 각자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1년 반 연애 끝에 결혼했기 때문에 이 남자가 밥을 할 줄 아는지 빨래를 할 줄 아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염 씨는 과장을 보태면 사기 결혼을 당했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여태 집안일도 밥도 혼자서 해본 적이 없다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무척 당당했죠. 여보, 밥 먹자. 퇴근 후에 씻고 온 남편을 불렀습니다. 분주히 밥을 차리느라 염 씨는 아직도 화장조차 지우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물 좀 줘. 남편은 자리에 앉으며 자연스럽게 염 씨에게 물을 떠오라며 시켰습니다. 밥그릇을 식탁에 놓던 염 씨는 자신도 모르게 멈칫하고는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염 씨가 가장 싫어하던 것이 아버지의 물 달란 말이었는데 그 말을 점디 젊은 남편이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신혼에 물 가지고 기분 상하고 싶진 않아서 말없이 물을 떠주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다 보니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생선 사왔어? 아, 일요일에 시장에서 사온 거야. 생선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먹어봐. 알았어. 살 발라줘. 연애할 때도 항상 육류만 먹었던 남편이 투덜대며 하는 소리에 염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 뭐라고? 가시를 발라줘야 먹지. 그게 무슨 말이야? 생선 가시 안 발라 먹어? 서로가 서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며 코미디 같은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냥 발라서 먹으면 되지, 당신이. 나 못해. 순간 염 씨는 자신이 30의 남편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인지 3살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황당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식탁에 생선이 올라오면 그걸 시어머니가 일일이 발라줬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살만 주면 그걸 남편은 숟가락으로 퍼먹었다고 했죠. 당신이 몇 살인데 생선도 혼자 못 먹어? 물까지는 떠주었지만 생선은 염 씨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먹으라고 했더니 남편은 기분이 상한 듯 보였습니다. 그래도 밥은 먹어야겠는지 어설프게 젓가락으로 생선을 집어먹긴 했지만 거의 쥐가 생선 옆구리를 파먹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다 보니 이런 행동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새우는 까줘야 하고 조개는 알맹이를 꺼내줘야 먹었습니다. 그 정도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남들 귀찮아하는 건 안 하는 주의 같았습니다. 옆에서 시어머니의 지극한 수발을 들으며 컸으니 임금님이 따로 없었죠. 남편에게도 염씨에게도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염씨가 엄마처럼 살뜰하게 챙겨주지 않으니 불만이었고 염씨도 애가 태어나기도 전에 애를 키우는 듯해서 열불이 났습니다. 공교롭게도 당시에 진짜 뱃속에 아이가 생긴 바람에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불러오는 배만 아니었어도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았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애들 좀 보고 있어. 아니면 설거지라도 좀 하던지. 차라리 내가 경석이 볼게. 아이를 낳고는 염씨 앞에 고생문이 활짝 열려서 염씨를 반겼습니다. 아이를 낳고도 염씨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낮에는 친정엄마가 애를 봐줬고 염씨가 퇴근할 때 아이를 데리고 집에 오곤 했습니다. 연년생을 낳았고 둘째 아이가 돌이 될 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죽을 맛이었습니다. 일하랴, 애 키우랴, 집안일 하랴.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그때 처음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건 염씨만 느끼는 감정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여보, 애들 좀 보라니까? 보고 있잖아. 눈으로 멀뚱멀뚱 보면 그게 보는 거야? 설거지를 못 하겠잖아. 아니면 당신이 해? 아, 그거 좀 당신이 하면 되지 왜 자꾸 그래. 나도 일하고 와서 피곤해. 남편의 뚱한 대답에 염씨는 머리에서 김이 펄펄 날 것 같았습니다. 혼자서만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함께 가정을 꾸려야 할 남편은 남의 일처럼 방관하고 있는데 말이죠. 왜 뭐든지 다 나 혼자 해야 하는데? 일도 똑같이 하고 애도 같이 낳았는데 왜 당신은 손 하나 까딱 안 하려고 해? 손 하나 까딱 안 하긴. 나도 쓰레기도 버리고 하잖아. 그게 하는 거야? 집안일이 끝도 없는데 쓰레기 버리고 왔다고 자랑해? 자랑이 아니라 좀 바가지 좀 긁지 마라. 힘들게 일하고 온 남편한테 설거지 같은 걸 시키고 싶냐? 뭐 설거지 같은 거? 당신만 힘들게 일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 또 그런다 진짜. 그래서 나도 노력하고 있잖아. 염씨가 언성을 높이자 남편은 염씨를 힐끔거리며 말했습니다. 제 딴에는 눈치를 본다고 하는 행동 같았지만 뭐든 곱게 보일 리 없었습니다. 몇 년 같이 살다 보니 남편은 생선을 발라달라고 하지 않았고 새우 껍질을 까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안일도 시키면 억지로라도 하는 신용 정도는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도와줘도 힘든데 뭐든 설렁설렁해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어설펐습니다. 아, 알았어. 이렇게 하면 되지? 싱크대에 손을 담그고 1분도 안 되어서 쨍그랑 소리가 나며 접시가 깨졌습니다. 아차 하는 표정으로 염씨를 바라보는 남편의 뒤통수라도 한 대 치고 싶었습니다. 사고를 쳐놓고는 느릿느릿 요리를 줍고 있는 남편을 보니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비키고 애들이나 봐. 유리 밝겠어. 그대로 두었다가는 내일까지 치울 것 같아서 염씨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냉큼 비켜섰습니다. 그동안에 싸우기도 많이 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뭐든지 그냥 손발은 내가 하자 싶었습니다. 어차피 남편을 시키면 염씨가 2번 일을 해야 하니 그게 속 편할 것 같았죠. 애초에 염씨가 해버리면 힘들긴 해도
적어도 싸울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염씨는 시간이 흐를수록 내 한 몸 희생하자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다녀올 테니까 애들 밥 좀 챙겨줘. 3일이나 있어야 해? 그럼 어떡해. 아빠 상태가 그런데. 가서 연락할게. 아이들이 초등학생일 때쯤 염씨가 친정아버지의 병환으로 시골에 며칠 내려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가까이에 살다가 암 수술을 받고 2해 전에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건강이 너무 좋지 않다는 말에 내려가 본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병원에서 고비는 넘겼고 염씨는 3일 만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과 통화를 할 때는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집을 보니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야? 집이 왜 이래?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빨래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싱크대엔 그릇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도 뭐가 잔뜩 올려져 있어서 가방조차 내려놓을 틈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애들 밥 먹였어? 도저히 애들 밥을 차려줄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는 듯 했습니다. 아니, 사실 애들 엄마 집에서 밥 먹였어. 뭐? 3일 내내? 아침에 먹이고 학교 보내고 끝나면 거기서 저녁 먹이고 데리고 왔지.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간단히 김이랑 생선 정도만 있어도 밥을 먹는 애들이었는데 그게 힘들어서 매일같이 시집을 왔다 갔다 했을 남편을 떠올리니 답답했죠. 나도 힘들었어. 그러고는 애들을 실어 나르느라 힘들었다는 남편을 보고는 염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했습니다. 아니, 빨래도 한 번은 돌릴 수 있었잖아. 당신 금방 오는데 뭘. 속 시끄러운 소리만 내뱉는 남편을 한심하게 쳐다본 뒤 염씨는 바지런을 떨었습니다. 도저히 집골이 애 키우는 집이 아닌 듯 했습니다. 아이고, 얼른이 죽지. 그게 실수였죠. 사람이 사람을 바꾸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키워보니 아이들은 흰 도화지였습니다. 거기에 염씨가 무언가 그려볼 여지가 있었는데 반면에 남편이란 사람은 이미 까만 도화지라 염씨가 아무리 칠해도 여전히 까말 뿐이었습니다. 남자는 군대를 다녀오면 웬만한 건 다 할 줄 안다던데 그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은 아닌 듯 했습니다. 아니면 남편이 군대에 다녀왔다는 게 거짓말이거나 일부러 그러는 거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른이 죽지라는 생각에 그리고 가정평화를 위해 염씨가 2번, 3번 움직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남편은 더욱 덜 움직이게 되고 딱 돈만 벌어왔죠. 그래도 그나마 많이 바뀐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염씨는 나이 들어 자식들 키우는 것만 끝이 나도 어느 정도 숨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때만 바라보며 견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자식들 교육시켰고 그 와중에 착실히 돈도 모아서 이사도 했습니다. 둘이 버니 먹고 살만은 해졌지만 그렇게 세월이 흐르자 참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50대 후반부터는 그게 심해져서 병원이라도 가봐야 하나 싶을 정도였죠. 그리고 몇 년 전이었습니다. 어디가? 골프. 영석 씨랑? 영석이랑 동기랑 아무튼 여럿이서. 당신은 집에 있어. 이따가 냉장고 고치러 온대. 알았어. 나갔다 올게. 늦을지도 몰라. 소파에 앉아서 빨래를 정리하고 있는 염씨를 보며 남편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현관문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염씨는 손에서 빨래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TV를 이리저리 틀어보아도 염씨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혼자 남은 집이 무척 적막했습니다.
염 씨는 참 숨가쁘게 살아온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나라는 사람이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에게도 몇 번 얘기해 보았지만 갱년기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그동안에 시간이 있어야 취미 생활도 하고 그랬을 텐데 염 씨는 늘 바빴습니다. 자식들이 취직해서 독립하니 시간은 생겼지만 뭘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일 아니면 집 밖에 몰랐으니 말이죠. 반면에 남편은 가끔은 골프도 쳤고 지인들과 낚시를 갈 때도 있었습니다. 취미가 참 다양했는데 그동안의 염 씨는 뭘 하며 살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주말마다 더욱 우울해지곤 했죠. 일을 하며 산 건 똑같은데 어째서 나만 취미도 하나 없는 늙은 여자가 되어버린 건지 슬펐습니다. 남편에게 하소연을 해도 소용이 없었고 오히려 남편이 없어야 우울한 마음이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나 오늘 저녁 타임까지 일 봐주기로 했어. 그래서 집에 오면 늦으니까 밥 챙겨 먹어. 그렇게 바쁘대? 일하는 사람 둘이 오늘 쉰대. 그래서 내가 대신 도와주기로 했어. 염 씨가 친언니네 식당에서 일한 지 2년 정도 됐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저녁까지 일한다고 하자 불만이 많은 듯 궁시렁거렸습니다. 저녁밥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 보니 늦게까지 일하는 아내가 걱정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 끼니가 걱정되는 것 같았죠. 아니나 다를까. 진상 손님도 많고 일도 많아 유난히도 힘들었던 식당 일을 마치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깔끔한 주방이 염 씨를 반겼습니다. 이 인간이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잘 치워놨네. 그때 남편이 안방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와? 무슨 사람을 9시 넘도록 부려먹냐? 버스 타고 오느라 그렇지. 얼른 밥 차려줘. 뭐? 왔으면 어서 밥을 차리라는 남편의 말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깔끔하다 했더니 아예 먹지를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녁 장사를 하기 전에 친언니와 함께 식사를 한 염 씨는 남편을 지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챙겨 먹으라니까 왜 안 먹었어? 안 하면 먹기 싫어서 그렇지. 배고프다. 빨리 차려줘. 배를 문지르며 소파에 털썩 앉은 남편은 리모컨을 들어 TV를 틀었습니다. 냉장고에 반찬이 있고 밥솥에는 밥이 있었습니다. 정뭘 데우기가 힘들면 있는 반찬에다만 먹어도 될 텐데 남편은 그것조차 제 손으로 하기 싫은 모양이었습니다. 청국장 있으면 좀 끓여주던가. 발가락을 후비며 말하는 남편이 참 야속했습니다. 화가 치밀었습니다. 속이 안 좋은 건지 가슴이 울렁거리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 딱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면 속이 시원해질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당신은 쉬는 날이 있는데 나는 도대체 왜 쉬지도 못하게 하는 거야? 당신도 주말에 쉬잖아. 주말에도 집안일하고 밥하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해. 밥 안 할 때 쉬면 되지. 참 태연이도 말하는 남편. 염 씨는 밥을 차리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밥이 어쩌고 저쩌고 하며 불평하는 소리가 뒤통수에 꽂혔습니다. 씻고 침대에 누워 이불을 머리끝까지 쓰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달그락 소리가 들리는 게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고된 몸은 화낼 시간도 없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어깨를 흔드는 느낌에 억지로 수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여보, 이리로 좀 와봐. 왜? 아, 화장실 또 막혔네. 뭐? 변기 좀 뚫어봐. 염 씨는 기가 막힌 웃음을 뱉어냈습니다. 얼른 일어나서 와보라니까. 그리고 여태 자. 아침도 안 차려주고.
염씨는 토요일, 일요일은 쉬었는데 남편도 토요일이라 집에 있으면서 밥 타령을 했습니다. 당신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염씨는 자다 말고 화를 내야 하는 이 상황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들다 우울하다 해도 남편은 염씨를 부려먹을 궁리만 하며 사는 것 같았습니다. 앓으니 죽지 하다가 정말 알아 죽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럴 새도 없었습니다. 염씨가 몸을 일으키지 않으면 집안이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로봇이라고 생각해야 돼. 남자들이 다 그래. 꼭 시켜야지 해. 근데 그게 대충 시키면 안 되고 이거를 이렇게 저렇게 해라. 딱 말하고 버튼을 눌러서 작동시키는 거야. 형부는 그래? 아이고, 당연하지. 안 그러면 꼼짝도 안 해. 고물이야, 고물. 언니의 말에 의하면 고물 로봇이라는 형부. 그리고 염씨의 남편은 고장난 로봇이었습니다. 아니, 빨래를 세제도 안 넣고 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제를 빨래 돌릴 때마다 넣는 거야. 내가 100번도 넘게 말해줬잖아. 아, 그러니까 당신이 하면 되지. 어차피 다시 할 거 왜 굳이 날 시켜? 고장난 로봇은 어디다가 말을 해야 고쳐주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염씨는 그 로봇을 만든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약 이거 챙겨 드시래요. 아시겠죠? 하루 3번이요. 알았어. 아범은 바쁘대지? 네, 회사예요. 이제 금방 퇴근한대요. 아이고, 그래? 그럼 어여 가봐. 아범 밥 차려줘야지. 늙은 시모의 병원에 동행하게 된 염씨는 그런 시모를 짠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아들을 왜 그렇게 키워서 날 고생시키냐 따져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80 넘은 시어머니와 치고받고 할 힘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원망스러웠지만 하는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여태 그러고 사는 것은 염씨의 탓도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무던히도 싸웠지만 그때 더 싸워보고 그래도 안 되면 차라리 시어머니에게 반품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 무덤을 판 염씨의 잘못이었습니다. 고장난 줄 알면서도 그냥 그대로 쓰며 살았으니 고객 잘못이지 만든 회사를 탓할 것도 없었죠. 그러다 반년 전이었습니다. 남편은 퇴직을 했고 염씨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로 일하는 시간을 대폭 조정했습니다. 염씨가 크게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일주일간 입원을 해야 했죠. 며느리한테 좀 부탁해야 하나? 뭘? 아내 밥. 그 말에 염씨는 경악을 했습니다. 아내가 입원한 병실에 서서 한다는 소리가 며느리에게 밥 좀 부탁할까였습니다. 혹시라도 정말로 연락해서 망신을 줄까봐 염씨가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그랬다가는 나 죽고 당신 죽고 하는 거야. 알았어? 차라리 일주일 동안 라면을 끓여 먹어. 절대 수경이한테 전화하지 말고. 뭘 죽기까지 하냐? 아이, 무슨 입원을 일주일이나 해. 그러게 운동 좀 해. 맨날 골골대지 말고. 남편의 말에 대꾸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염씨는 자세를 고쳐 벽을 보고 누웠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내일 다시 오겠다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매일같이 병문안을 오긴 했습니다. 별일 없지? 별일이 뭐가 있어? 아무 일도 없지. 혹시 수경이한테 연락한 건 아니지? 아, 안 했어. 냉장고에 반찬 있어. 알지? 알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말어.
그냥 신경을 끊자 싶었습니다. 내 한 몸도 챙기기 힘든데 남편 밥 먹는 것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혹시나 며느리한테 엉뚱한 부탁이라도 할까봐 무서워 확인한 것 뿐이었습니다. 일주일간 입원해 있던 염 씨는 남편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이 좀 지저분하긴 해. 그래도 좀 치웠어. 차 안에서 남편이 하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집을 보고는 염 씨의 머릿속에 육두문자와 함께 이혼이란 두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싱크대에 설거지는 쌓여있다 못해 썩은 물이 고여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음식물이 있는 일회용 용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급하게 치운 듯 한 곳에 몰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니, 밥 좀 챙겨 먹느라고. 배달시켜 먹었어? 일주일 내내 아들들에게 부탁을 해서 삼시세끼를 전부 배달시켜 먹었다는 남편. 덜어먹느라고 쓴 그릇들은 일주일 동안 설거지를 하지 않아서 싱크대에 탑을 쌓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쓰레기를 버린 적이 없으니 날파리가 염 씨를 놀리듯 눈앞으로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민망한 듯 뒤통수를 만지는 것을 보니까 잘못되었다는 건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초등학생만 두고 갔다 왔어도 집이 이것보다는 양호할 것 같았습니다.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집고를 이렇게 만들어놔?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이 그대로였습니다. 정말로 단 한 끼도 자기 손으로 차려 먹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세탁기 사용법, 식기세척기 사용법 등은 종이에 1, 2, 3, 4 숫자까지 적어가며 상세하게 알려주고 입원을 했는데 그 종이는 뭐에 썼는지 물에 젖어서 글씨가 보이지도 않았고 바닥에 나뒹굴어져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안 본 것이 분명했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열이 받았다는 말로는 표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퇴원을 했지만 입원했을 때보다도 아픈 것 같았습니다. 몸도 아프고 정신도 아프고 인생에 대한, 결혼 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퇴직 후에 좋다고 놀러 다니는 남편. 들어와서는 일하고 온 아내에게 밥을 차려달라는 남편. 하나하나 일러주지 않으면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남편. 일러줘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아니 안 하는 남편. 이런 남편의 뒷바라지를 앞으로 20년은 더 할 생각을 하니 누군가 목덜미를 콱 틀어진 것 같았습니다. 자꾸만 우울한 이유도 발앓은 남편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남들은 남편 퇴직하면 같이 여행도 다니고 알콩달콩 사는데 왜 나만 이런가 싶으니 자꾸만 마음이 힘든 것이었습니다. 당신 나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어. 뭐, 부들부들 떨며 하는 말에 남편이 심각하게 되물었습니다. 혹시나 염 씨의 입에서 갈라서자는 말이 나올까봐 무서운 모양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이랑 나랑은 부부 아니야? 그냥 룸메이트야. 뭐야,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이제 작은 방 쓰고 거실 화장실 당신이 써. 나는 안방이랑 안방 화장실 쓸게. 거실이랑 부엌은 공유하고 집안일은 자기 거는 자기가 각자 하면서 살자. 남편은 이혼이 아니라 안심한 듯 했지만 황당한 표정으로 염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 밥 안 해줘. 빨래? 내 거만 할 거야. 청소도 내 방만 할 거고. 아, 그게 말이 돼.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이혼해. 내가 밥을 어떻게 해? 아내 잃고 고독사 하기 싫으면 밥 해야지 어쩌겠어. 뭐야, 그러자 남편도 달리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염 씨도 마음 같아서는 이대로 갈라서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암만 고장난 로봇이라도 이렇게 오래 썼는데 미운 정도 정이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염씨의 제안을 거절한다면 뒤늦게라도 반품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도 이혼은 하기 싫었는지 마지못해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염씨가 모든 일에 손을 뗄 줄은 몰랐었죠. 진짜 당신만 먹는 거야? 그래? 당신도 배고프면 차려 먹어. 너무한 거 아니야? 에이, 진짜 안 먹어. 남편은 시위라도 하듯이 밥을 굶었습니다. 하지만 딱 두 끼를 건너뛰고는 정말로 밥을 해주지 않자 슬그머니 나왔습니다. 그리고 외출을 하더니 나가서 자장면이라도 먹고 왔는지 양입가가 거무스름했습니다. 염씨는 빨래도 딱 자신의 옷만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팬티가 없다며 화를 냈죠. 이제 그만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이제 돈 안 벌어온다고 무시하는 거야? 이 정도 뒷바라지도 안 해주는 부인이 어디 있어? 당신은 부인이 아니라 엄마가 필요해 보이는데. 엄마가 필요하면 이제라도 안 늦었으니까 어머님한테 가. 뭐, 밥이라도 좀 차려줘. 내가 어디서 봤는데 침팬지도 자기 먹을 건 알아서 차려 먹는다고 하더라. 그러자 남편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하지만 염씨가 안 해주는데 남편이 억지로 끌어다 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입었던 속옷을 또 입을 수도 없었고 매번 밖에서 밥을 사 먹을 수도 없었죠.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처음 며칠은 난리를 치더니 한 주, 두 주 지나자 적응을 한 듯 보였습니다. 밖에서 반찬을 사오기도 하고 햇반을 돌려 먹다가 밥솥에 밥을 안 치기도 했습니다. 장족의 발전이었습니다. 염씨는 그릇에도 이름을 적어놓고 썼습니다. 염씨가 밥을 먹은 뒤에는 딱 그것만 설거지해서 넣어놓았죠. 그러자 남편도 팔을 걷어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젊어서라면 집이라도 나가고 싸워보기라도 하겠지만 이제 와서 집을 나가봐야 남편만 손해였습니다. 그러니 아쉬운 사람이 맞춰가는 수밖에 없었죠. 염씨도 진작에 이렇게 할 것을 후회했습니다. 이렇게 해보고도 안 됐다면 그때는 정말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하고 미련 없이 작별 인사를 하면 됐고 말이죠. 하지만 어쨌거나 남편은 뒤늦게나마 바뀌고 있긴 했습니다. 그게 1년이 10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염씨가 남편이나 집안일 때문에 우울할 일은 없을 것임은 확실했습니다. 여보, 밥 같이 먹어. 내가 차렸어. 남편이 안방 문을 빼꼼히 내밀며 말했습니다. 염씨는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자리에서 일어났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전보다 훨씬 나아서 창밖으로 뛰어내리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남편과도 가끔은 알콩달콩 맛있는 걸 해먹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보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희수한테 메시지 왔어. 뭐? 내가 한 말에는 답장을 안 하고? 뭐래? 내 메시지 봤대? 아니, 애기 맡긴다고. 뭐? 잠깐 전화 들어온다. 여보세요? 엄마. 내 카톡 봤어? 그러는 너는 아빠가 보낸 카톡 봤어? 봤지. 근데 내가 급해가지고. 근데 엄마한테 카톡할 시간은 있고 아빠한테 대답할 시간은 없었어? 그게 아니라 약속이 급하게 잡혀서 애기 좀 맡겨야 해서.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0세 강미양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강 씨는 자식들의 이기적인 태도가 지긋지긋했습니다. 휴대폰은 손에서 놓질 않으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의 연락은 쉽게 무시하는 자식들. 그리고 며느리와 사위. 늘 그랬다면 그저 서운하기만 하고 말았을 텐데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그보다 빠르게 답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빨리 대답하라며 닥달하기까지 어처구니가 없었죠. 강 씨에게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자신들이 귀찮으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답장이 없는 자식들에게 강 씨 부부도 화가 났습니다.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바빠도 메시지 보낼 시간은 1분이면 충분한데 말이죠. 연락한 사람의 애가 타서 사라질 때까지 골탕이라도 먹이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들끼리는 늘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유독 부모에게만 무신경했습니다. 부모는 그래도 무조건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는 자식들에게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강 씨도 이제는 똑같이 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강 씨가 예민하다고 말하는 자식들도 한번 느껴보라고 말이죠. 강 씨 부부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들, 딸은 직장을 다니면서 따로 독립을 했습니다. 20대 중반부터는 강 씨의 품을 떠났죠. 하지만 그래도 가까이 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볼 수는 있었습니다. 아들, 딸 일이 바빠서 그렇지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혹시 시간 안 돼? 아빠가 다 같이 밥 한번 먹자고 그러시네. 아, 주말에 약속이 있어서요. 그래? 주말마다 바쁘네. 네. 아마 희수도 남자친구 만난다고 한 것 같았는데 걔도 시간 안 될걸요? 희수랑 연락했어? 아무리 카톡해도 답장이 없네. 어젯밤에요. 엄마는 어제 낮에 보냈는데. 바빴나 보죠. 저 지금 다시 일하러 들어가 봐야 해요. 점심시간 끝나가요. 아, 그래? 네. 그리고 앞으로는 낮에는 카톡으로 연락 주세요. 카톡 아침에 남겼는데 답장이 없어서 전화한 거야. 아, 못 봤어요. 아무튼 알겠어? 이래. 네.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강 씨는 아들과 통화를 마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식들이 나가서 사니까 얼굴 한번 보기 참 힘들구나 생각했습니다. 연락을 해도 곧장 답장이 오는 경우도 드물었고 빠르편 몇 시간 뒤, 늦으면 며칠 뒤에 답장이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강 씨는 어제 낮에 연락을 했지만 아직 딸에게서 답장은 받지 못했는데 자기 오빠와는 연락을 주고받은 것 같았습니다. 보고선 까먹고 있는 듯 했는데 어차피 약속이 있다고 하니까 다시 메시지를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바쁘고 정신없다는 자식들이니 대부분은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답을 주지 않는 자식 때문에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강 씨는 혼자 사는 아들, 딸들에게 가끔씩 김치나 반찬을 보내주곤 했습니다. 찾아와서 가져가면 좋겠지만 그걸 기다리다가는 늙어 죽을 듯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집으로 택배를 붙였습니다. 그게 속 편했죠. 얼마 전 김장을 했는데 딸이 조금만 보내달라기에 어제 오전에 택배를 보낸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저녁이 되었는데도 택배를 받았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보통 하루면 도착하는데 전화가 없어서 강 씨가 딸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희수야. 택배 받았어? 김치? 카카오톡 메신저에 메시지가 올라갔고 그 옆에는 상대방이 확인하지 않았을 때 뜨는 숫자 1이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답장이 오길 잠시 화면을 보며 기다리다가 숫자 1이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강 씨는 시계를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오후 7시 반이었는데 정시에 퇴근했다면 집에 도착했을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집에 안 갔나? 왜? 택배 때문에?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이 물었습니다. 응. 김치랑 다른 반찬도 좀 보냈는데 냉장고에 넣었는지 확인해야 해. 택배 보면 냉장고에 넣겠지, 당연히. 몇 날 며칠 아이스박스 상태로 둔 적도 있어. 설마. 진짜야. 그래서 꼭 확인해야 해. 근데 답장이 없네? 아직 퇴근 안 했나 보지. 약속 있거나. 강 씨도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래도 밤늦게라도 연락이 오겠지 싶었죠. 하지만 9시, 10시가 넘어도 답장은 없었습니다. 회식이라도 하나 싶은 마음에 다시 보내진 않았는데 다음 날이 될 때까지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택배가 도착하지 않았나 생각해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이 길게 울렸고 한참 만에 전화를 받은 딸. 여보세요? 희수야. 엄마. 나 이따가 전화할게. 잠깐만. 다시 할게. 용건을 말하기도 전에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휴대폰을 내려보다가 혀를 찼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무슨 급한 일이 있는지는 몰라도 참 정신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는 강 씨도 혹시 택배가 안 왔으면 이제 주말이라 음식이 월요일에 도착할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전화를 준다던 딸은 깜깜 무소식이었습니다.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내기 위해서 휴대폰을 들어 카카오톡을 열었는데 전날에 보냈던 메시지조차 확인을 안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있나 싶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오전에 잠깐이라도 통화를 했을 때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희수야. 메시지 보면 연락 줘. 역시나 답장은 없었습니다. 냅둬. 어디서 놀고 있나 보지. 주말인데. 결국 딸에게 연락을 받은 건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금요일부터 연락을 했는데 참 일찍 또 전화를 했죠. 엄마 미안. 내가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다. 택배 받았냐고 금요일 날 연락했잖아. 아, 맞아. 받았지. 퇴근하니까 문 앞에 있었어. 그러면 처음 연락한 날에 받았단 말이었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놨어? 넣어놨지. 근데 왜 답장을 안 준 거야? 나중에 해야지 했는데 까먹은 거야. 딸의 대답에 강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쨌거나 택배도 잘 받았고 냉장고에도 넣어놨다고 하니 용건은 끝이었습니다. 틀어진 일은 없었지만 이틀 동안 강 씨만 답답했을 뿐이었습니다. 알았어. 답장 좀 제깍제깍해? 응, 하나만 보내면 되잖아. 아이고, 알았어. 딸은 귀찮다는 듯이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고 나서 다시 딸과의 대화를 보니 메시지 옆에 떠 있는 숫자 1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아직까지도 메시지를 읽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답장을 하려고 했다는 걸 보니 연락이 왔다는 건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끝까지 메시지를 눌러서 확인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런 딸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서 연락이 오면 일단은 보고 필요한 일이라면 답장을 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딸은 그러지 않았죠. 바쁘긴 강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치를 해서 택배를 보내는 것도 다 시간을 내는 거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1분이든 2분이든 내 시간을 쓰는 것이었는데 말이죠. 딸에게 물으면 자신은 원래 메시지 확인을 잘 안 한다고 했습니다. 강 씨의 연락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메시지도 나중에 답장을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별게 다 귀찮다 싶었는데 딸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도 딸보다는 조금 나은 정도였고 결혼한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여보, 답장 왔다? 강 씨가 보낸 생일 축하한다는 메시지에도 답장이 없던 며느리. 분명히 메시지는 아침에 보냈는데 답장은 저녁 늦게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글자를 받는 데까지 한참 걸렸습니다. 딸도 그렇기에 며느리도 휴대폰 확인을 잘 안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2달쯤 뒤 명절에 보니까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선영이는? 방에 있어요. 저녁 먹어야지. 잠깐만요. 저녁을 먹으려고 며느리를 부르러 방에 들어간 아들이 오지 않자 강 씨가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고 며느리도 아들도 침대에 걸터 앉아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밥 먹자. 아, 네. 지금 나갈게요. 그제서야 엉덩이를 떼는 아들과 며느리. 나오면서도 여전히 손에는 휴대폰을 붙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식탁에 앉아서도 말이죠. 이런 걸 보면 다들 똑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오기로 되어 있는 딸도 이랬습니다. 이러니 강 씨가 서운한 것이었습니다. 핸드폰은 한시도 떨어뜨려 놓지도 않고 늘 들여다보고 있으면서도 답장도 제때제때 안 하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장을 못 받았다는 남편. 뭐라고 보냈는지 아침 내내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더니 한참 만에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강 씨가 고개를 저으며 웃었던 것이 벌써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바쁜가 보지. 어딘가 익숙한 광경이었습니다. 보통 강 씨가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고 답이 없다고 말하면 옆에서 남편이 바쁜가 보지 하고 말했었는데 이제는 반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워낙 매질을 잘 안 보내는 남편인데 그래도 며느리에게 연락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지 1년 정도 되었는데 남편은 처음으로 메시지를 보내보았죠. 물론 용건은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들에게 결혼 전에 주었던 차를 며느리가 사용하고 있었는데 자동차 등록증 사진이 필요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사진을 요청할 겸 안부 인사도 했는데 그걸 보내고 나서는 종일 휴대폰만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곧 답장을 주겠지? 여기 일이 있으면 안 읽은 거라고 그랬지? 맞아. 아직 못 봤나 보네. 근데 종수한테 물어보지 왜 선영이한테 했어? 부담스럽게? 시아버지 연락을 받은 며느리가 불편할까봐 물었더니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그 생각은 못했지. 나도 보내고 나서 생각이 나긴 했는데. 그래도 차를 선영이가 탄다며. 안부도 묻고 하면 좋지 뭐. 답장 오면 더 보내지 말어. 아이고 나도 알아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남편이 또 물었습니다. 여보, 이거 일이 없으면 본 거라고 그랬나 안 본 거라고 그랬나? 일이 없으면 읽은 거라니까? 어라. 그러면 읽었는데. 그러면서 남편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는데 며느리가 카카오톡 내용을 확인한 듯 했습니다. 그럼 답장 오겠네. 아까부터 이 상태인데. 아이고, 들여다보고 있지 말어. 희수 생각해봐. 며칠 뒤에 답장 오지? 말은 그렇게 했어도 시부모 연락에 답장을 하지 않을 거란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몇 시간이 지나도 남편은 며느리로부터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읽었는데도 답을 안 주는 며느리 때문에 남편은 의아한 눈치였습니다.
사진만 찍어서 보내주면 되는데 무슨 며칠 뒤에 답장을 해. 생각을 하고 답변을 줘야 하는 것이 아닌데 왜 답장이 없나 싶은 것 같았습니다. 강 씨도 그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자식들에게 강하게 말을 안 했다 뿐이지 몇 번 언급한 적도 있었지만 고쳐지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참다 못해 메시지를 하나 더 보냈습니다. 강 씨가 말렸지만 읽어놓고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며 조금 화가 난 것 같기도 했습니다. 별거 아닌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길든 짧든 답장은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 답장하기 불편하면 종수시켜서라도 보내야지. 그러면서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낸 메시지는 이틀 뒤까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아들이 변명했습니다. 아, 그거요? 저도 오늘 들었어요. 아들도 알고 있는 내용인 듯 했습니다. 선영이가 아빠 카톡 메시지 보고 나중에 답장 드리려는 걸 깜빡했대요. 2번 보냈어. 두 번째 거는 읽지도 않았던데. 못 봤나 봐요. 바빠서. 깜빡했고 못 봤다는데 거기에다가 대고 화내기도 그래서 따지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 마세요. 알았다. 강 씨 부부는 자식들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의아할 따름이었습니다. 친구 사이에도 이틀간 답장 안 하면 절교야. 남편이 강 씨에게 장난스럽게 얘기하긴 했지만 기분이 상하긴 한 듯 했습니다. 그 기분을 강 씨도 잘 알았습니다. 중요한 이유도 없이 소위 말해 메시지를 씹는 자식들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솔직히 일하다가 보면 있기도 하고, 나중에 보면 뒤늦게 답장하기도 좀 그렇기도 하고, 뭐 그래서 잘 안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너는 남자친구한테도 이틀 뒤에 연락해? 딸의 말에 강 씨가 묻자 말문이 막힌 듯 어버버 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에이, 그건 아니지. 이틀 동안 연락 씹으면 차이겠지. 그 말은 부모 연락은 이틀 정도 답장을 안 해도 차일 일이 없으니 괜찮다는 말 같았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말 같았습니다. 그런 강 씨에게 아들, 딸은 강 씨가 너무 예민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연락 정도야 언제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마음을 좀 내려놓으라고 했죠. 이것 봐. 이렇게 확인 안 한 카톡 쌓여 있어 나는. 딸이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서 300개 넘게 쌓여 있는 메시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봐. 확인한 것들도 있네. 그 중에는 확인한 것도 있었고 확인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결국엔 선택적으로 확인하고 답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딸이 민망한 듯 휴대폰을 감추었습니다. 강 씨가 그런 딸을 흘겼지만 딸의 말처럼 자식들 답장에 연연하면 자신들만 손해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좀 내려놓고 살아야겠다 싶었죠. 그러다 딸도 결혼을 했고 곧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네와 불과 한 달 차이로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자식들의 연락이 잦아졌습니다. 아, 여보 핸드폰 아까부터 울리는데 메시지 온 거 아니야? 잠깐 나 그거 확인할 정신 아니야. 뭐 급한 일인가 본데. 아이 참 정신 사납네. 강 씨는 운전을 하다 말고 차를 잠시 세우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카톡 하며 계속해서 메시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죠. 희수가 카톡 보냈네. 10몇 개를 연달아 보낸 듯한 딸. 강 씨가 메시지를 읽어보려고 하자 그새를 못 참고 딸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답장이 없어? 딸은 여보세요 하기도 전에 강 씨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왜 그래?
엄마 지금 운전 중이야. 그래서 못 봤어. 아, 밖이야? 나 애기 좀 맡기려고 했는데. 집에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좀 바쁜데. 잠깐만 뒤에 차 온다. 이따가 연락할게. 강 씨가 얼른 전화를 끊고 다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리고 10분쯤 뒤에 집에 도착해서 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바빠서 못 봐준다고 말이죠.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 때 딸이 아이를 안고 찾아왔습니다. 어? 엄마 오늘 안 된다고 했잖아. 내일 할머니 댁 가는데 음식 좀 준비해서 가야 한단 말이야. 애기 보면서 하면 되지. 애기 보면서 어떻게 하니? 엄마 메시지 못 봤어? 못 봤는데? 황당했습니다. 아이 맡긴다고 할 때는 10개, 20개 잘도 보내더니 안 된다고 한 메시지는 보지 못했다는 딸. 나도 오늘 정말 중요한 모임 있어서 그래. 내일 아침에 데리러 올게. 아이 참, 안 된다니까? 아빠 보고 있으라고 하면 되지. 그러면서 부탁한다는 말만 남기고는 홀랑 가버렸습니다. 기가 막혀 서 있던 강 씨는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아직 돌도 안 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미 외출한 상태였고 말이죠. 하는 수 없이 아이를 업어재우고 등에 달고 있는 채로 할 일을 해야 했습니다. 허리가 반동강 나는 것만 같았죠. 그리고 아주 똑같은 행동을 아들네도 했습니다. 아들에게 용건이 있어 휴대폰을 켰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을 눌러보자 일주일 전에 아들에게 보냈던 메시지 옆에 여전히 숫자 1이 떠 있었습니다. 뭐 하면서 살면 일주일 동안 메시지를 확인도 안 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크게 긴박한 용건은 아니었어서 다시 전화하거나 하진 않았지만 아들도 강 씨의 메시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입안은 썼습니다. 강 씨가 한숨을 쉬며 메시지를 입력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강 씨가 보낸 메시지 옆에 있던 숫자가 순간 사라졌습니다. 어? 아들도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쓰던 메시지를 지우고 다시 내용을 입력하고 있는데 아들이 빨랐습니다. 엄마, 내일 진아 좀 봐주세요. 짧지만 확실한 용건이었습니다. 메시지 봤냐고 물으려고 쓰던 내용을 또다시 지웠습니다. 그러자 그새를 못 참고 아들이 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읽으셨는데 왜 대답이 없으세요? 저 바빠요. 입력할 시간도 제대로 안 주고 강 씨를 닥달하는 아들 때문에 미간이 찡그려졌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강 씨가 마지막으로 보냈었던 메시지는 이제라도 봤을 텐데 거기에 대한 답은 없었고 자기 용건만 말하는 아들. 왜 이렇게 이기적인가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휴대폰으로 쿠폰을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들에게 물은 것이었습니다. 그걸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알려주지 않은 채 아이만 맡기려는 아들 때문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물어볼 곳이라고는 그래도 자식들 뿐인데 그런 자식들은 아주 자기 할 말만 하기 바빴습니다. 자신들 용건만 중요하고 부모가 보낸 용건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강 씨도 바보가 아닌 이상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년 전 남편의 환갑 때 처음으로 가족 단체 채팅방이 생겼습니다. 아들과 딸이 의논하기에 편하다며 만든 카카오톡 대화방이었는데 아들 며느리 딸 사위 그리고 강 씨 부부 이렇게 6명이서 초대되어 있는 대화창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환갑에 대한 의논을 그렇게 다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가족 행사가 있거나 그럴 땐 여러 사람에게 연락 돌릴 것 없이 단체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눴죠. 세상 참 좋아졌다.
그러게. 편하네. 그러던 어느 날 강 씨가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췌장염 때문에 아파서 병원 갔다 왔다. 입원할 정도는 아니라서 수액을 맞고 왔는데 강 씨의 메시지에도 답장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메시지를 읽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옆에 있으니 그렇다 쳐도 자식들은 딱 한 명 확인을 하고 답장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시간을 보니 벌써 5시간쯤 흘러 있었습니다. 아무리 회사에 있다고 하더라도 확인을 하고도 남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직전이 돼서야 하나 둘 답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일은 많았습니다. 강 씨 부부가 뭘 물어보면 빠르면 몇 시간, 늦으면 날을 넘겨서 답장이 왔고 어쩔 때는 침묵만 흐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용건이 있을 때는 빛보다 빨랐죠. 서로 대화도 어쩜 그렇게 빠르게 많이 나누던지 쫓아가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몇 달 전이 강 씨의 환갑이었습니다. 그리고 환갑 한 달 전에 남편이 대화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환갑 때 어디 놀러라도 갈까? 제깍 대답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벼르고 있던 남편이 한마디 했습니다. 너희는 왜 메시지 확인을 선택적으로 하냐? 필요할 때만 답장하고 말이야. 거기에는 한참 뒤에 사위에게서 답장이 올라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 씨에게 카톡 메시지가 따로 왔습니다. 희수한테 메시지 왔어. 뭐? 내가 한 말에는 답장을 안 하고? 남편이 헛웃음을 쳤고 강 씨가 메시지를 확인해 보자 강 씨도 입에서 바람 새는 소리가 났습니다. 뭐래? 내 메시지 봤대? 아니, 애기 맡긴다고. 뭐? 기가 찼습니다. 그래서 강 씨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내 카톡 봤어? 그러는 너는 아빠가 보낸 카톡 봤어? 그러자 딸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봤지. 근데 내가 급해가지고. 근데 엄마한테 카톡할 시간은 있고 아빠한테 대답할 시간은 없어? 그게 아니라 약속이 급하게 잡혀서. 누구랑? 그러자 딸이 대답하기 곤란하다는 듯이 얼버무렸습니다. 그냥 좀. 말을 안 하는 게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종수? 그러자 딸이 긍정했습니다. 딸이 급하게 약속을 잡았다는 게 아들네 부부였습니다. 그러니 자기들끼리는 서로 연락하며 약속을 잡았으면서 메시지에는 대답도 안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통화 중에 강 씨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서 화면을 보자 며느리에게서도 개인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를 맡기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이런 나쁜 것들이 있나 싶었습니다. 메시지 가지고 뭘 그러냐, 별거 아닌 일에 예민하게 굴지 말아라. 아들, 딸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씨가 예민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서운하게 한 사람이 오히려 서운한 사람에게 탓을 하니 어이가 없었죠. 강 씨의 남편도 화가 나서 옆에서 애를 왜 봐주냐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강 씨도 아무리 손주가 예뻐도 그 정도로 벨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손주들은 봐주지 않았고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뒤늦게 채팅방에 대답이 올라왔습니다. 어디로 놀러 가는 게 좋을까요? 어디가 좋겠습니다 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제대로 자초지종을 설명하거나 죄송하다고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며칠 동안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괘씸해서 안 되겠다고 말이죠.
그러더니 채팅방에다가 메시지를 하나 올렸습니다. 동시에 강 씨의 휴대폰도 띠링하고 울렸습니다. 이번에 오피스텔 하나 팔았는데 제일 먼저 답장 주는 사람한테 주마. 남편이 올린 메시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메시지 옆에 적힌 숫자가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30초도 되지 않아서 숫자가 전부 사라졌습니다.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모두가 그 짧은 시간 안에 메시지를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아빠,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증여하신다고요? 너도 나도 바쁘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자기들이 이득을 얻는 일이면 누구보다도 빠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여태까지는 바빠서 확인을 못했다. 정신이 없었다. 메시지가 온 줄 몰랐다 하며 늘어놓던 변명은 다 거짓이었습니다. 그냥 부모가 보낸 메시지는 나중에 시간 날 때, 생각날 때 천천히 보내도 되겠지 하고 미뤄둔 것뿐이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눈으로 확인하니 그렇게 괘씸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사람들 잘 때조차 휴대폰을 머리맡에 두고 자는 걸 뻔히 알았습니다. 강 씨 부부도 그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는 걸 알면서도 속아줬는데 이건 너무 속이 보여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강 씨와 남편은 채팅방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넷 모두를 카카오톡에서 차단해버렸습니다. 스팸 메시지만 차단해보았지. 아는 사람을, 그것도 자식을 차단해본 것은 둘 다 처음이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그러니까 자식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마 오피스텔 때문에 초조한 모양인지 너도 나도 엎치락 뒤치락 경쟁하듯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 차단하지 않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이렇게까지 자식들에게 메시지를 받아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에는 꼭 빠지지 않는 단어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애초에 판 적도 없는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장문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왜 이렇게 이기적이세요? 전화를 안 받으실 거면 최소한 메시지로 대답은 하셔야죠.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강 씨도 몇 시간 뒤에 답장을 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매지시에 답장 늦게 할 수도 있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러자 휴대폰에서 불이 났습니다. 메시지가 몰아쳤고 강 씨는 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은 답답하다고 난리가 났죠. 딸이 저녁에 강 씨의 집으로 찾아와서 따졌습니다. 아니, 연락을 왜 안 받는 거야? 폭탄을 던져놓고는 무슨 폭탄? 오피스텔 판 거 준다며? 내가 제일 먼저 답장했어. 맞지? 아니, 그런데 도대체 왜 전화도 안 받고 대답도 안 해? 사람 미치게. 왜 찾아오게 만들어? 나는 이틀 뒤에 답장 받은 적도 있는데 그 정도면 양호한 거 아니야? 이틀? 그래? 차라리 휴대폰 없애고 너희들이랑은 편지를 주고받는 게 더 빠르겠다 싶었는데 오피스텔 얘기 나오니까 이렇게 빠르니. 아빠가 메시지 잘못 입력한 건데 지우려던 거를 보내줘 버렸네. 남편이 옆에서 무심히 말하자 딸이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거봐. 이상하다고 했어?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하지 왜 여기까지 찾아오게 만들어? 그건 너희 주특기 아니니? 결국 그날의 일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강 씨 부부가 카카오톡에서 자식들을 차단한 것은 풀지 않았습니다. 그놈의 숫자 때문에 신경 쓰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강 씨 부부는 자식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찬을 보내주던 것도 끊었고 손주도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명절을 포함해서 따로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부모 존중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자식들과는 조금 멀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자식들이 더 연락을 해왔습니다. 늘 도움을 요청하고 아쉬운 것은 자식들이니 말이죠. 그래도 강 씨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래 보았자 알아주지도 않는데 자식들 위해서 시간 쏟고 노력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애들 연락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나 신경 쓰자. 자식에 대한 신경을 끈차 훨씬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자식들에게 쏟던 정성으로 차라리 남편과 서로를 챙기기로 했습니다. 강 씨의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이게 뭐야? 업체 통해서 샀는데. 왜? 뭐? 무슨 업체? 제사상 차려주는 업체 있어. 이걸로 어떻게 제사를 지내? 왜 못 지내? 과일도 있고 전도 있고 떡도 있고 있을 거 다 있잖아. 술도 들어있더라. 신기하지? 지금 이게 말이 돼? 당신 정신이 내 정신이 왜? 빨리 다시 만들어. 있는 걸 왜 또 만들어? 요즘 세상 참 좋아졌더라고. 솔직히 이 돈이면 진짜 싼 거야. 이거 다 장 봐서 음식하려면 돈 더 많이 들어. 나는 모르겠다. 당신이 책임져. 당신이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거라며? 아, 그게 그 소리야. 진짜 어머니랑 형님이랑 다 오시면? 끔찍하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박미경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과 시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최근에 큰 사고를 쳤습니다. 박 씨의 주변 사람들은 웃었고 시집 식구들은 뒤집어졌습니다. 원치 않게 제사를 물려받게 된 박 씨가 더 이상은 못하겠다는 마음에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제사를 물려줬다면 주관하는 집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음식을 몇 가지를 준비하건 또 어떻게 준비하건 말이죠. 하지만 득달같이 달려드는 시집 식구들과 뒷목을 잡는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마저도 박 씨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제대로 정성껏 지내라며 난리를 치는 사람들을 보자니 참 우스웠습니다. 제대로 지내라는 말을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시집 식구들에게 사과를 하라고 종용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남의 집 제사를 지내주는 건 박 씨인데 자신이 왜 사과를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도 나이 60이 넘었는데 이제와 도대체 무서울 게 무언가 싶었습니다. 무서웠던 시어머니지만 이제는 자신도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말도 박 씨에겐 더는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제사를 제대로 지내는 대신 없애기로 마음먹었죠. 박 씨는 사남매 중 셋째인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 둘을 낳고 평범한 가정을 이뤘습니다. 박 씨의 시부모님은 평생을 시골에서 지내오신 분들이었습니다. 가부장적인 시아버지와 그리고 순종적인 시어머니. 박 씨 부부가 다른 지역에서 살았으니 망정이지 혹시라도 가까이에서 지냈다면 피가 말라 죽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이게 전부 다 준비한 거야? 왜요? 음식 가짓수가 부족한 것 같은데 뭐가 이리 부실해? 아, 그게 고사리 상계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나물 2가지 뺐는데. 뭐야?
여편네가 미쳤구만. 혀를 차는 시아버지를 시모와 큰동서 그리고 박씨가 숨죽여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상태가 안 좋으면 다시 사왔어야지. 그저 꼼수나 부릴 생각만 하지. 아무튼간 생각이라고는 없어. 호통의 대상은 시어머니였지만 그 밑으로 줄줄이 함께 듣는 욕이었습니다. 처음 시집 와서는 이런 분위기에 크게 놀랐습니다. 시아버지가 호통을 쳐도 아무도 변명하는 사람이 없었고 손 모으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반박이라도 했다가는 더 큰일이 난다는 듯이 말이죠. 그리고 박 씨는 그런 분위기에 빠르게 적응해야만 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해서 이곳에 며느리가 된 이상은 선택권이 없었죠. 큰동서와 박 씨 그리고 시어머니. 3명의 여자는 제사를 지내는 내내 부엌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치러보는 제사에 박 씨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물론 머릿속으로만 그랬고 겉으론 순종했죠. 지금이야 많이들 제사를 없애거나 간소화하기도 하고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는 사회 분위기이지만 당시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론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박 씨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남편의 힘들었지 그 한마디에 아니야 괜찮아 하고 말았죠. 그렇게 지내온 세월이 30년이 넘었습니다. 지긋지긋한 세월이었습니다. 재밌고 좋은 일도 30년간 했다면 힘들고 지겨웠을 텐데 싫기만 한 일을 30년 넘게 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었습니다. 명절까지 포함하면 1년에 5번이었습니다. 거진 2달에 1번꼴로는 해야 하는 노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제사를 지내느니 차라리 벽돌을 나르는 게 나았습니다. 그러면 일당이라도 받으니 말이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얻는 것은 질타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아계시니 박 씨가 60이 넘은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 하는 일 없이 잔소리만 하는 시집 식구들도 한몫했죠. 시아버지는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박 씨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좀 덜할 줄 알았습니다. 어쩌면 제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수십 년간 고생한 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 늘 시아버지 등살에 괴로워했던 분이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착각일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허리도 아프고 이것도 몇 년이나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시아버지 첫 제삿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한참 전부터 들어왔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박 씨도 그렇고 큰동서도 그렇고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너희 시아버지 제사는 특별히 신경을 더 써야 해. 살아생전 얼마나 까다로운 양반이었냐. 하늘에서도 음식이 이게 뭐냐고 할 사람이야. 하지만 그저 1년의 제사가 하나 더 늘었을 뿐이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래도 전이라도 몇 가지 줄이자. 힘들어 죽겠다. 정말로 줄이실 거예요? 생각해봐야지. 너희도 힘들잖냐. 힘들죠. 그래도 어쩌겠냐. 제사인데. 한숨을 쉬는 시어머니를 그러면 그렇지 않은 눈길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박 씨는 시어머니 모르게 눈을 지그시 감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 한결같이 제사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어머님, 가족들도 많지 않은데 음식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많이 하면 많이 했지. 절대로 줄어들지 않았죠. 큰 시누이는 사업 때문에 필리핀으로 이민을 갔고 큰동서는 최근에 제사에 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바빠서 오질 못하니
사실상 오는 사람들은 오히려 줄었죠. 그래도 뭐든 부족하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특히나 제사상은. 시어머니는 이제 꼭 시아버지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오면 일이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박 씨도 나중에 이렇게 될까 싶었지만 어차피 남편이 둘째 아들이라 제사를 물려받을 일은 없어 보였습니다. 아주버님은 왜 또 혼자 오셨어? 큰동서가 이번에도 오지 않자 남편을 조용히 불러 물었습니다. 지난 제사에도 몸이 아프다며 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박 씨가 연락해 보니 상황을 봐서 오겠다는 애매한 대답만 했던 큰동서였습니다. 그런데 또 아주버님만 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던 박 씨가 억울할 만했죠. 형수님도 곧 오신대. 아주버님도 늦었는데 형님은 더 늦는다고? 어디 병원에 들렸다 오셔야 된다 그러던데. 이 시간에 병원? 몰라, 응급실이라도 갔다 오시나 보지. 아, 왜 자꾸 그래? 억울한 박 씨의 마음은 남편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나타난 큰동서는 얼굴에 병색이 보였습니다. 아이고, 네가 많이 아프긴 한가 보다. 네, 어머님. 힘없이 대답하는 동서지만 늘 빨갛게 칠하던 립스틱을 안 칠한 것뿐인 듯 했습니다. 작년에도 써먹었던 방법이었죠. 박 씨가 곰이라면 큰동서는 여우였습니다. 신혼 때 함께 고생했던 게 언제였나 싶었고 10년, 20년 흐르자 사람이 돌변했습니다. 늦게라도 오면 다행이었고 안 오면 자꾸만 돈으로 때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들이 10만 원씩 준다면 동서는 15만 원을 내는 시기였습니다. 그마저도 박 씨가 갖는 돈도 아니니 돈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시모는 점점 연로해지니 그나마 팔팔한 박 씨가 음식을 도맡아 해야 하는데 일꾼 2명 중 하나가 사라지면 나머지가 그 짐을 전부 짊어져야 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박 씨와 큰동서와의 사이는 미묘하게 실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을 완전히 깨주는 계기는 시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었습니다. 아버님 앞으로 땅이 있었어? 있었지. 예전에 할아버지가 사시던 데인데. 근데 그걸 아주버님한테만 몽땅 주셨다고? 당신 그거 알고 있었어?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이라는데? 알고 있었지. 뭐? 남편의 태어난 대답이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크지 않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1억 정도는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걸 자식들에게 나눠준 것도 아니고 돌아가시기 전에 큰아들에게 증여를 했다고 했습니다.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대화하는 걸 우연히 듣지 않았더라면 쭉 모르고 지냈을 것이었죠. 근데 당신은 달라고 안 해봤어? 그 말에 남편이 오히려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다는데 내가 뭐라고 그래. 누나도 별말 안 하는데. 아니 근데 왜 나한테는 말 안 한 건데? 그게 당연한 거면 그러자 남편도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알면 당신 속 쓰릴까봐 그랬지. 속이 쓰릴 걸 알고 말을 안 했다면 그게 잘못됐다는 걸 당연히 알았단 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속 편하게 말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형님은 맏아들이기에 차남인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형님이 어머니도 모셔야 하고. 제사나 이런 것도 형수님이 고생 많이 하시잖아. 뭐 10억도 아니고 1억이면 그 정도 값어치는 하지. 황당했습니다. 그 잘난 형수가 자꾸만 꼼수를 부려서 박 씨가 맏며느리 노릇을 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말이죠. 남편도 남편의 누나도 여동생도 가만히 있는 마당에 며느리가 나서서 따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말처럼 그 모든 의무를 마지가 한다면 최소한 그 정도 대가는 더 받아가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무를 자꾸만 박 씨에게 떠넘기는 동서가 밉게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러게 진작에 병원 다녀오라고 했잖아. 일찍 갔는데 오래 기다려서 그렇지. 아니면 내일 가던지. 형님은 진작에 가서 준비 중인데 우리가 늦으면 되겠어? 처음 늦는 거다. 처음. 진작에 다녀왔으면 안 늦었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다녀오느라 출발이 늦었습니다. 본래는 오전부터 가서 음식 준비를 하는데 병원 때문에 늦기도 했고 하필이면 차도 막히는 바람에 더 늦었죠. 박 씨도 초조했지만 남편의 타박에 섭섭했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몸이 안 좋아 그런 건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이 제일 뭐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도 매번 아프다고 늦었잖아. 아, 그래서 당신도 따라한다는 거야? 그 말이 아니잖아. 남편은 늦은 게 싫었는지 예민하게 굴며 받아쳤습니다. 아내보다 제사가 중요한가 싶어서 서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때부터 도착할 때까지 박 씨 부부는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불편했지만 한마디 더 했다가는 싸우게 될 것 같았습니다. 도착하니 음식이 거의 준비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일찍 도착해 있던 큰동서의 표정이 무척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누이도 며느리가 제일 늦게 오면 어떡하냐며 한 소리 했죠. 마음이 불편했고 모든 사람들의 눈치가 보였습니다. 형님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눈치 보여. 형수님이 당연히 화났겠지. 음식 준비하는 사람이 안 오면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과 대화를 했는데 남편은 박 씨의 잘못이냥 말했습니다. 아니, 형님도 매번 늦으시잖아. 그렇다고 나한테 사과한 적 없어. 아, 당신이 아랫사람이잖아. 남편의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내내 눈치 보고 온 것도 서러운데 남편마저 박 씨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리고 솔직히 나도 할 말 많어. 형님 맨날 그렇게 핑계대고 빠지고 여자 형제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박 씨가 몇 마디 더 하자 남편이 운전하다 말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 남의 집안 험담하지 말어. 그 말에 얼이 빠졌습니다. 남의 집안이라고 한 것도 어이가 없었고 험담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도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는 남의 집안 제사는 왜 박 씨 보고 준비하라고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것도 남편은 민망하긴 했는지 집에 도착해서는 박 씨의 눈치를 보며 은근슬에 화해의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기분은 쉽게 풀리지 않았죠. 그러다 1, 2년쯤 뒤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주버님네가 이혼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게 5년 전쯤 일인데 당시 아주버님네 나이가 환갑이었습니다. 갑작스런 황혼이혼에 모두들 놀라 자빠질 지경이었습니다. 연로한 시어머니도 쓰러질 뻔했죠. 이혼했다는 소식만 전해 듣고는 다시는 큰동서를 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성화에 모시겨 박 씨가 전화를 해보았지만 없는 전화번호라는 안내 멘트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이렇게도 가까이에 이런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사이가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수십 년 함께 해온 사이인데 이혼 도장 하나 찍고는 전부 남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그 영향으로 가장 힘든 건 아주버님이었겠지만 두 번째로 힘든 것은 박 씨였습니다. 시어머니도 80이 넘어서 더 이상 노동을 하기가 힘드니 시집의 재산은 거의 박 씨가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시어머니가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재산은 네가 지내야겠다.
네? 옆에 있던 남편도 아니고 박 씨를 콕 집어 말했습니다. 사실 아주버님네가 이혼한 뒤부터 고민을 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그런 일이 생길까 싶었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물려받더라도 아주버님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아주버님도 계신데요? 아이고, 어떻게 남자 혼자 제사를 지내? 아니요. 저도 거들죠. 집에 여자가 있어야 이것저것 관리를 하지. 그냥 내년부터는 너희 집에서 해.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달리 받아서 지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민간 시누이가 받아서 할 것도 아니고 차남인 박 씨의 남편이 있으니 막내 시누이까지 갈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억울했습니다. 아주버님이 두 눈 뜨고 살아있는데 며느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차남인 박 씨네가 제사를 물려받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알겠지? 끝까지 남편이 아니 박 씨를 향해 말하는 시어머니. 집에 돌아와서 그때 반박하지 못한 것이 한스러워 이불을 쥐어 뜯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사를 물려받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뭐가? 어떻게 우리한테 제사를 가져가라고 할 수가 있느냐고? 그러면 어떻게 상황이 그렇게 생겼는데? 그렇다고 형님 보고 하라고 해? 왜 못해? 아 말이 돼? 남편도 시어머니와 똑같았습니다. 음식 차릴 여자가 없는데 어떻게 제사를 물려받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참 큰 동서가 여우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닥칠 위기를 미리 알았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곰은 끝까지 곰인 모양이었습니다. 박 씨는 억울함에 가슴을 쳤습니다. 절대 못해. 아버님 땅 판 돈도 전부 아주버님이 가지고 갔잖아. 당신 그때 뭐라고 했어? 무슨 제사도 지내고 어머님도 모시는 대가라며. 아, 어머니는 형님이 모시긴 할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또 병수 바른 여자가 들어야 한다며 박씨네로 떠넘겨질 것이 눈에 훤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모르는 것인지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박씨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설득하지 마. 절대 안 되니까. 왜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제사를 안 지내? 며느리 없으면 제사도 못 지내. 남자들끼리 알아서 지내든지 말든지 해. 당신 진짜로 왜 그러냐? 여태 잘했으면서. 여태 잘했으니까 앞으로는 안 해. 아, 진짜 고집 피울 거야? 그러면 어머니 앞에서 그리고 형제들 앞에서 내가 뭐가 되냐? 그리고서 남편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부탁을 해도 안 해줄 판에 으름장을 놓았죠. 박씨 부부의 사이는 그때부터 크게 틀어졌습니다. 박씨는 지금 잘못한다면 나중에 받은 거 하나 없이 심호 병수발까지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씨가 아무리 곰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로 불합리한 일을 하며 늙어 죽을 순 없었습니다. 연숙이랑도 통화했거든. 음식하는 거 아침부터 와서 늘 도와준대 이제. 막내 시누이와 통화를 했다는 남편. 그러니까 둘이서 음식을 차리라는 말이었습니다. 아이고, 형님 있을 때도 힘들었어. 둘이 하든 다섯이 하든. 더는 못해 정말. 여보, 생각해봐. 제사를 우리가 물려받는다는 건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잖아. 너무 힘들면 음식 종류를 좀 줄여도 되고. 이제부터는 우리 소관인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 어머님도 참견 안 하실 거고 말이야. 속편한 소리였습니다. 그렇게 될 리가 없다는 것은 박씨가 수십 년간 체득한 바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아무 말 안 할 뿐이 아니었고
시모가 없더라도 아주버님이고 시누이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땅 판 돈은 나 주기라도 한다는 말이야? 물론 주더라도 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도로 달라고 그러냐? 그리고 줄 마음도 없었다는 게 문제지만 말이죠. 일단 제사 받아오고 그 다음엔 당신 마음대로 해. 부엌에서 무슨 일이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 뭘 안다고 설득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음식만 해서 끝도 아니었고 손님 맞는 게 얼마나 고되고 신경 쓰이는 일인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처럼 굴었습니다. 박 씨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쓰러지는 바람에 다음의 제사는 박 씨의 집에서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결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박 씨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그걸 원했습니다. 재수 씨, 이거 받아요. 건네지는 흰 봉투를 보아도 전혀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봉투에 들어있는 돈은 10만 원. 필리핀에 있는 큰 시누이에게도 10만 원, 그리고 작은 시누이도 10만 원을 주었으니 제사 비용은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장보는 비용에만 써도 부족할 판이었습니다. 누구도 박 씨의 노동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형제들은 박 씨의 집이 식당이라도 된 듯 와서 돈을 건네고 밥을 얻어먹고 돌아갔습니다. 고생했다는 소리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에 참석을 못하게 되면 은근슬쩍 그 돈도 안 주는 것을 보니 정말로 자기들이 먹은 것에 대한 돈을 낸다는 생각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바보 같은 남편은 우리 집에서 손님 대접한다고 이것저것 좋은 음식은 다 사왔습니다. 그러니 30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었고 박 씨도 요리를 하기 위해 하루를 전부 써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두 번 하자 도저히 이건 아닌 듯 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은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면서도 등 떠밀려 제사를 가져온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곰으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제사 때는 딸에게 물어 제사상을 업체를 통해 주문을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39만 원을 결제하니 원하는 날짜에 대략 10인분의 제사 음식을 배달해 주었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남편과 상의도 안 하고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박 씨는 당당하게 대답했죠. 업체 통해서 샀는데. 왜? 뭐? 무슨 업체? 제사상 차려주는 업체 있어. 남편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제사를 지내? 왜 못 지내? 과일도 있고 전도 있고 떡도 있고 있을 거 다 있잖아. 술도 들어있더라. 신기하지? 직접 한 것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구색이 잘 맞춰져 있었습니다. 평소 하던 메뉴와는 조금 달랐지만 그게 무슨 상관인가 싶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했으니 좀 더 보편적으로 하는 음식이 아닐까 생각하면 이게 더 나았죠. 지금 이게 말이 돼? 당신 정신이 내 정신이 왜? 빨리 다시 만들어. 있는 걸 왜 또 만들어? 요즘 세상 참 좋아졌더라고. 솔직히 이 돈이면 진짜 싼 거야. 이거 다 장봐서 음식하려면 돈 더 많이 들어.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박 씨는 음식들을 제기에 옮겨 담았습니다. 나는 모르겠다. 당신이 책임져. 당신이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거라며? 아, 그게 그 소리야. 진짜 어머님이랑 형님이랑 다 오시면 끔찍하다. 그리고 남편의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번에 산 음식이라는 것을 알고는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하기 싫으면 싫다고 할 것이지. 아주버님은 언성을 높였고 시어머니는 입을 꾹 다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보니 적잖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요즘 몸이 예전 같지가 않네요. 저도 이제 환갑이 넘었으니까요. 자꾸 병원만 들락거리고 그래서. 신우이도 끝까지 듣지도 않고 혀를 차며 박 씨를 나무랐습니다. 천하의 몹쓸 며느리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박 씨의 맞은편에 서서 얼굴이 벌개져 있었습니다. 박 씨 때문에 망신이라도 당한 듯한 표정으로 노려보았습니다. 죄송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에게 남편이 사죄를 했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휙 반대편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화살이 다시 박 씨에게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빨리 상나라. 어쨌거나 이제 와서 다시 음식을 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 제사는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온 음식으로 제사를 지내는데 한숨 소리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기가 찼습니다. 어디서 주워온 음식도 아니고 제사 음식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였습니다. 그것도 당일에 조리한 것이었죠. 맛으로 따지자면 박 씨가 한 음식보다 나아 보였습니다. 정성을 논하자면 돈 받고 하는 일일이기에 정성이 박 씨보다 못하다고 장담할 수도 없었고 말이죠. 물론 시집 식구들은 그렇게 생각할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음식이 중요하다면 어째서 다른 성씨인 박 씨에게 맡기는지 몰랐습니다. 그래놓고니 이래라 저래라 참 말도 많았습니다. 손님들은 당일에 모두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주버님 차를 타고 돌아갔죠. 그리고 박 씨 부부는 또 크게 싸웠습니다. 박 씨 때문에 못 살겠다고 가슴을 퍽퍽 치는 남편을 보니 박 씨야말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론 남편과 말이죠. 이 순간 이혼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절절매면서 살았는지 몰랐습니다. 사온 음식을 보고 며느리가 힘들었나 보다 내지는 몸이 안 좋았나 보다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고 그래 혼자 힘드니까 사온 음식으로 하자 하는 사람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저 박 씨를 미친 여자 취급을 했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 왜 종노릇을 자처했나 싶었습니다. 이번은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내가 그냥 넘어갈게. 근데 다음번에는 제대로 해. 안 그러면 나도 어떻게 나올지 몰라. 남편의 협박조 말에 박 씨는 진심으로 궁금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를 말이죠. 이번 일을 통해서 박 씨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시집 식구들에게 박 씨는 가족이 아닌 도우미 같은 존재라는 걸 말이죠. 며느리의 희생을 통해서 누리기만 하려는 시집 식구들에게 치가 떨렸습니다. 박 씨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자신이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하나 없었습니다. 제사를 가져올 때는 아침부터 와서 같이 하겠다던 시누이는 단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남편조차도 거들지 않는 일을 막내 시누이가 뭐 한다고 도울까 싶었습니다. 박 씨 하나만 입 다물고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뭐 때문에 그래야 하는지 이제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놈의 제사 때문에 고생한 게 한두 해가 아닌데 앞으로 시어머니처럼 80이 넘을 때까지 제사 타령만 하고 있을 생각을 하니 인생이 아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년에 몇 번뿐이지만 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수명이 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명절이 되었을 때 박 씨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례 음식을 주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왔을 때 선언했습니다. 이제 제사나 차례 이런 거 다 없앨 거예요. 뭐야?
다들 경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박 씨와 싸운 남편은 입을 다물고 조용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도 안 보고 음식 준비도 하지 않는 박 씨를 하루 종일 설득하려다가 실패하고는 처참한 표정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누구 하나 때려 죽일 것 같은데 식구들 앞이라 참는 것 같기도 했고 말이죠. 다들 그게 무슨 소리냐며 소리쳤습니다. 거기에다 대고 박 씨는 아주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말 그대로예요. 제사 없애기로 결정했어요. 아니, 누구 맘대로? 제 맘대로죠. 마음대로 하라면서 제사 물려주셨잖아요. 네가 뭔데 멋대로 제사를 없앤다 만다 해. 아범도 동의를 한 거야. 시어머니가 남편을 돌아보며 말했지만 박 씨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왜 아범의 동의가 필요해요? 지난번에 어머님이 제사 저한테 물려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음식 준비도 저 혼자 하고 손님 대접도 제가 하고. 근데 아범이 무슨 상관이에요? 물려받은 제가 결정하는 거죠? 아니,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딨냐. 너 집안 단속을 어떻게 하는 거야? 형님의 호통을 들은 남편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어라. 뼈대 있는 집에 제사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아, 꼭 지내셔야 하는 거면 도로 가져가세요, 그럼. 뭐야? 너 진짜 눈에 뵈는 게 없구나. 저한테 주시면 오늘 불어 없앨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도로 가져가세요. 그리고 앞으로 저는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다신 그 입 다물지 못해. 명절 분위기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식구들이 전부 돌아간 뒤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장 잘못했다고 빌어. 어머니한테도 그렇고 형님한테도 그렇고. 내가 왜? 왜냐고? 그걸 몰라서 물어? 당신이 이제 제사는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해서 음식을 샀더니 뭐라고 하고 이참에 없애자 했더니 또 미쳤냐 그러고. 도대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야? 음식 가짓수를 좀 줄이라고 한 거지. 누가 아예 없애래? 그러면 당신이 하던가? 지난번부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지 알 거 아니야? 이제 이 집 못하겠다. 당신도 나한테 강요한다면 나도 형님처럼 이혼할 거야. 뭐? 이혼? 그래? 형님에 이어서 둘째 며느리까지 없으면 다음은 누구 차례야? 필리핀에서 누나가 오시나? 그러자 남편이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정말로 집안이 풍비박산이라도 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형제 둘이 줄줄이 이혼을 하면 아주 볼만하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무서울 게 뭐가 있나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로서 칠 수 있는 사고는 다 쳤는데 말이죠. 남편은 이혼 얘기가 나오자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 갈 생각은 없는 모양이었지만 박 씨는 오히려 이혼이라도 하고 싶은 입장이었습니다. 시집 식구들에게도 정이 떨어졌지만 가장 실망스러운 게 남편이었으니 말이죠. 며칠 뒤 남편이 말했습니다. 제사는 우선 다시 어머니 댁에서 지내기로 했어. 당신도 좀 쉬면서 생각해봐. 곧 죽어도 다시 시키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박 씨는 남편은 이미 글러먹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혼장을 내밀었습니다. 박 씨도 더 이상 시집 식구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 씨를 이용당하게 두고 보기만 한 남편도 같이 끊어버리기로 결심했죠. 제사 때문에 이혼하는 젊은이들이 많은 줄은 알았지만 이 나이에 박 씨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주버님네가 어떤 사유로 이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렴풋이 짐작이 갔습니다. 아주버님은 쓸쓸한 독거노인이 됐지만 박 씨는 확신했습니다. 큰동서만은 아주 잘 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제사를 없애겠다며 박 씨를 붙잡았지만 이미 끝난 이야기였습니다. 박 씨는 얼마 뒤에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헛헛한 마음도 있었지만 이제는 괴로운 의무와 의미 없는 시집 식구들 수발에서 해방이라는 생각을 하자니 독립이라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이 들어 갈라서는 부부들이 100번 이해가 됐습니다. 박 씨는 이제서야 홀가분해졌습니다.